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또 강의를 하게 됐네요. 오늘은 우리 교과서 7장입니다. 임금제도와 성과 참가라는 주제인데요. 임금제도는 뭐 흔히 말하는 노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죠.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될 수도 있고, 이러한 임금 부분에 대한 노사 타협이 순조롭게 되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어, 노사 갈등 요인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제도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임금과 함께 기업의 어떤 성과 부분에 대한 어떤 배분 이런 문제가 또 주요한 이슈가 됩니다. 노사 간에 있어서 어떤 공동의 목표로서 어떤 기업의 어떤 이익 자체를 최대화시키고 그 최대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분배에 대한 그런 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공정하게 그리고 수용성 있게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이런 성과 참가제도하고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본 참가는 이러한 성과 참가와 같이 기업 내에서 노사의 어떤 공동체 의식을 좀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실질적인 자본 참가나 이런 부분들을 허용하면서 기업의 어떤 목표를, 공동 목표를 노사가 함께 달성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제도적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프리케이스에 나오는 정년 60세 이후 부분은요, 경총에서 조사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거니까 한번 참고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연동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예, 첫 번째입니다. 임금제도입니다. 임금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체 금품입니다. 즉 월급 외에 사실은 그 현금성 월급 외에 일체 금품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게 사실 법적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기업의 어떤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어떤 요소인 생산성이나 아니면 뭐 효율성 이런 걸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임금 부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건비, 임금으로 대표된 인건비가 상당한 제조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의 어떤 비용 경쟁력에서도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좋은 인력들이 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질 좋은 인력들을 유인하는 아니면 구인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중요한 매개고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근로자,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임금은 생계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이나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욕구 충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임금이 높으면 사회적 지위 또한 그의 상황에서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지위를 대표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다시 이제 본인이 받고 있는 임금 수준이 사회적 지위나 어떤 사회적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임금 관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임금 관리는 크게 세 가지 어떤 목표에 따라서 임금 구조라든지 아니면 임금 뭐 지급 방식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직원 근로자들의 어떤 동기 유발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한 어떤 효율성이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여기 효율성이라는 부분은 낮은 임금에 대한 가능한 총액으로서의 어떤 인건비를 줄인다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겠죠.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다음 공정성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수용자인 근로자들에게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갈등 요인이 되는 거고 결국 기업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노사간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임금 부분은 그래서 이런 임금 관리에 있어서도 좀 적법성이 되게 중요하게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나 아니면 관행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어떤 규정화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임금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임금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임금 부분에 일단 수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 어, 기업이 지불하는 어떤 임금의 어떤 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다 기업 내에서도, 뭐 직급이나 아니면 경력이나 아니면 자기 어떤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어떤 임금 수준으로, 평균 임금 수준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느냐, 뭐 영향을 받느냐,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는 아무래도 뭐냐면 생계비입니다. 이건 주로 노동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임금은 노동자 생계 원천이고 가족까지 포함하는 생계 원천이기 때문에 최소한 노동자들의 가족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생계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생계비는 주로 이제 두 가지 결정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생계비, 실제 어, 근로자가 1인 가구를 형성했을 때 표준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생계 지출되느냐를 조사해가지고 그걸 이제 평균을 내서 실제 생계비를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론 생계비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꼭 필요한 뭐 개인이든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항목들을 나열하고 거기에 대한 물가를 계산해서 그런 것도 다 합산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기 때문에 이게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 실제 생계비하고 이론 생계비 논란 자체, 생계비 자체에서 임금이 결정돼야 된다는 이 논리를 두고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간에 굉장히 큰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생계비 조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저임금선을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어, 노사 간의 어떤 의견 대립이 일어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기업이 지불 능력이 없으면 임금을 지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기업의 임금 수준의 결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바로 지불 능력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기본적인 어떤 임금의 어떤 표준 임금 자체가 외부에서 좀 기업 외에서 결정돼서 기업 내에서 추가적으로 뭐 보충 임금이 더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 기업 내에서 노사가 주로 임금 부분들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의 지불 능력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실상 지금의 어떤 임금 교섭에서는 지불 능력 부분이 제일 큰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이제 이런 임금 지불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국 노동계 같은 경우 수익성을 많이 따질 거고요. 그리고 기업은 생산성과 조응하는 이런 임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간의 어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 수준은 임금이 명목 임금이 있고 실질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물가가 높아지면 높아지면 임금 수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거죠. 높은 임금을 요구하죠. 왜냐하면 물가를 수준을 제한 실질 임금이 사실상 노동자들이 가처분 소득으로 쓸 수 있는 실제 쓸 수 있는 임금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임금 부분이 임금 수준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기본적으로 기업 외에서 임금이 결정될 때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고 어떤 데 보면 임금 교섭에서의 어떤 그 패턴 교섭이라고 이야기되는 서로 좀 일률적으로 임금 인상률을 따라서 타결되는 걸 볼 때도 비교임금이 되게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논리상으로 보면 동일한 노동, 동일 직무의 어떤 노동에서는 동일 임금이 지불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공정성을 우리는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개념을 볼 때 여타 기업의 어떤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이 얼마냐가 상당히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한 또 임금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임금 체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금 체계에 대한 부분들 내용은 교과서 216쪽에 나왔는데요. 실제 임금 체계 부분이 이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뭐 연공급, 뭐 직무급, 그 다음에 성과급으로 크게 대표되거든요. 연공이라는 것은 결국 건속연수와 연동되는 거고 직무급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직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규정력이 달라진다는 거죠. 성과급은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좀 쉽게 이해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능급이란 것은 이러한 자기의 어떤 직무에 맞춰서 어떤 직업 능력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금체계의 각 유형별 장단점에 대한 내용들은 도표 7-2에 나와 있고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다 뭐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연공급 생산직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연공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무직의 경우에 일정하게 직능급이 도입되어 있거나 성과급 부분들 자체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연공급 그 임금체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무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문제는 이러한 연공급, 직무급, 성과급이 여전히 기업 단위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변화가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듭니다. 만일 이러한 어떤 임금 체계 자체가 초기업적인 수준에서 좀 보편적인 어떤 적용력을 갖는 방식으로 된다고 하면 기업 내에서 어떤 임금 격차를 줄이고 그리고 노동자 간의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데요. 만일 임금 수준의 결정 자체나 임금 교섭 자체가 기업 내에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임금 체계의 어떤 유형별 차이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결국 그 격차는 여전히 클 것이고요. 결국 그 개별 기업의 수익성이나 노동자의 생산성으로 결정되는 어떤 지불 능력에 따라서 임금 자체 수준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한국 사회가 봉착하고 있는 노동시장 내에서의 어떤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좀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임금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정 어떤 직종이나 아니면 업종에서 뭐 대규모 기업들 아니면 선도 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임금을 이제 일반 고급 인력들을 뽑기 뽑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동기 유발을 시켜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도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기업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행 전략은 이제 보통 원하청 관계에 있으면 하청 기업들이나 협력 업체들이 원청 협력 업체들 임금 수준에 맞춰서 따라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종 제가 좀 말씀을 잘못했는데 그게 추종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급 인력보다는 일반적인 좀 낮은 수준의 인력들이 오게 되고 낮은 수준의 임금 부분 조금씩 대부분 뭐 더 높이진 않겠죠. 추종 전략을 따르는 기업들이요. 그래서 선도 기업들의 임금 수준은 낮은 식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동행 전략은 조금 판단하기 애매한데요. 대체적으로 뭐냐면 이런 거죠. 뭐 삼성 같은 경우 나 LG 이렇게 봤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가 그렇게 현대차하고 흔히 말하는 예전에 이제 대우 GM 대우 때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현대차가 일정 정도의 어떤 임금 수준을 정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체적으로 노사 모두 GM 대우의 노사 모두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임금을 결정하는 그런 동행 전략들을 많이 채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도 이렇게 포괄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른 몇 가지 연관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219페이지 도표 7-3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고정적이고 정액적인 어떤 급여는 기본급에다가 매월 어떤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수당을 포함하는 통상임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냐면 초과 변동성이 있는 급여들이 보태지는 거죠. 그래서 통상 외 수당이라든지 급여나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별급여 뭐 상여금이라든지 임금성 복리후생이 들어가게 되면 평균 임금까지 개념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러한 임금을 좀 확장하게 되면 보수비용하고 뭐 인건비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의 어떤 임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비용은
뭐 여러 가지 사회보험료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수비용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요. 여기에 뭐 비용성 경조사에 쓰는 독립생비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한 노동자들을 뭐 채용하거나 아니면 재교육시킬 때 드는 교육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 인건비 전체 기업의 전체 노동비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이래서 이런 임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그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 수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서요. 몇 가지 법에 의해서 강력한 어떤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근로기준법하고 그 다음에 임금채권보장법, 그리고 최저임금법, 그 외에 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법이 가장 중요한 임금에 대한 법률적 보호장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소정 근로 시간을 넘어서는 어떤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시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거죠. 그걸 가산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이제 사용자의 도산이라든지 기업의 도산이나 파산이 됐을 때 임금은 그 해당 노동자의 생계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 규정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기업들과 사업체가 휴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게 사용자 기책 사유냐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법상으로 이러한 사용자의 어떤 기책 사유에서 사용자가 잘못해가지고 휴업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휴업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약 70%를 휴업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한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휴업수당의 어떤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걸 감당하지 못하고 무급휴직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상의 어떤 뭐랄까 간극이랄까요? 실제 현실과 법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지금 정부에 의해서 무급휴직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지원 조치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이 말씀드렸듯이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 변동에 의해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 일단 그 해당 노동자들의 그 임금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파산한 경우에도 당연히 그래서 먼저 기업이 임금채권 보장기금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 기금에서 먼저 대신 내어주고 이외 사업주에게 이것들을 다시 받는 방식으로 임금채권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최저임금법은 뭐 문재인 들어와서 가장 큰 사회적 논란과 이슈가 됐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이란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법정 최저임금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경우는 상당수에서는 단체 교섭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 교섭으로 그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런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나라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저선의 임금을 정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죠. 모든 노동자들이 이 임금 이상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의 수준이라든지 적용 방식이라든지 포괄 범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떤 노동자 개개인 아니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체적인 어떤 전반적인 국가 비용 경쟁력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는 이런 최저임금에 대한 의의를 좀 살펴보면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최저임금은 한 국가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사회경제 산업정책적 목표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빈곤 퇴치라든지 아니면 조직되지 못한 단체 교섭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는 최저임금선을
정해준다는 의미에서 사회정책적 목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서 구매력을 증대시키고요. 결국 유효소득을 창출해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런 최저임금의 인상 자체가 경제적으로 나쁜 영향만 미치는 게 아니라 구매력을 높이고 유효 수요를 창출해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요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정책적 목표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산업정책적 목표도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기업은 일종의 좀비 기업인 거죠. 이 좀비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최저임금 선이 정해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비용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 간의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성 향상 노력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간의 어떤 경쟁 관계에서 좋은 방향으로 공정한 경쟁 구도로 나아가는데도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문제점이나 효과는 뭐 17년, 18년 두 해에 걸쳐서 우리는 많이 봤던 거 아닙니까? 엄청난 사회적 논쟁을 일으켰던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미 말씀드렸고요. 부정적인 걸 보면 최저임금이 갑자기 아니면 과도하게 오를 시에는 결국에는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그 수요 부분에 대한 것들 유인을 죽여버리는 거죠. 즉 너무 비용이 높기 때문에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줄게 되고 결국 실업률이 증가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높다 보면 결국 그 한계 기업들의 어떤 생산성이나 아니면 생존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도산과 파산이 연이어 나게 되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또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자칫 잘못되게 되면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이 그대로 제품 가격에 연동되면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형태로 해서 소비자의 그 소비 가격, 시장 가격을 높이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 효과로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교과서 220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쭉 한번 뭐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서 뭐 최저임금 목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222페이지의 도표에 보면 뭐 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까지 잘 나와 있네요. 사상 최대 인상률로 올랐던 23.6%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 보시면 최저임금위원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는 독자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 각각 3인씩 해서 9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쪽에 인사로서 3인이 또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딴 나라 일부에서는 뭐 업종별로도 뭐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일단 단일 최저임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임금 현황인데요. 보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증가율은 임금 인상률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별 임금 격차 이런 부분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 여성 임금은 남성의 6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별 임금 격차도 상당히 이제 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500인이나 1000인과 뭐 10인 미만의 격차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별 임금 영향을 보시면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숙련이 좀 떨어지는 곳에서의 어떤 산업이나 업종에서의 임금은 저임금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숙련이라든지 고부가가치 쪽의 어떤 산업은 임금 수준이 높은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력별 임금 현황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딴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연령별 임금 현황은 앞에서 봤듯이 연금급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연령별 임금 격차가 딴 나라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제 50대 이상에서 임금 수준을 보게 되면 이제 임금 피크제라든지 아니면 정년제 도입 이후에 새로운 임금 제도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좀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울기가 낮아지는 상황은
서서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성별, 열, 이런 부분들 쭉 다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임금 제도에서 좀 독특한 우리 임금 인상의 어떤 결정 방식하고 임금 체계 현황을 우리나라의 경우를 봐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주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임금 체계는 직위나 성, 근속에 따라서 어떤 연공적 속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많다. 이건 이미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공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나이에 맞춰서 근속에 맞춰서 호봉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봉제를 실시해서 일정 정도 연봉 상한선을 정해서 개별적인 어떤 임금 협의를 통해서 연봉제를 지불하는 곳이 많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급 자체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고정급을 좀 낮은 수준으로 붙들고 있고 노동자들의 어떤 성과 지형이라든지 아니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성과 배분제라는 그런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호봉제, 연봉제, 성과 배분제가 같이 결합되어서 우리나라 연공임금 제도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임금 교섭은 주로 노조인데 이 노조는 주로 기업별 노조와 물론 뭐 산별 노조가 있긴 하지만 실제 임금 교섭은 기업별 노조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노조가 없는 곳은 노사협의가 대리하고 있다. 물론 노사협의가 없는 곳이 많으니까 그곳은 그냥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의 이제 제도가 새로 나왔던 임금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퇴직금 제도가 이제 없어지면서 이런 금융기관이 매년 퇴직금에 해당되는 돈을 이제 적립을 해서 나중에 퇴직할 때 연금이나 매달 지급하거나 아니면 일시지급으로 지불하는 일종의 노후 소득 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2005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도입 배경은 노동자들의 어떤 노후의 대책에 이르는 소득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 중간 정산을 통해서 많이 이런 부분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포함되어야 되지만 일단 퇴직연금은 그러한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노후소득을 통해서 노후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도입됐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의 제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DB형, DC형, 뭐 IRP형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확정급여형은 흔히 DB라고 이야기되는 부분은 일종의 퇴직금 액수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자 비용을 부담하고 그 운영에 대한 책임도 사용자한테 다 맡긴다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은 DC형인데요. 재직기간 동안의 투자 성과에 따라서 이 기금을 운영하는 곳에서 이 투자를 통해서 성과를 변동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좀 변동성이 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 수강생들이 이런 부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저보다 더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RP형은 이제 개인 퇴직 계좌를 만들어서 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주로 임금 근로자보다는 좀 다른 자영업자까지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개인 계좌 형태로 이러한 퇴직연금 운영에 묘미를 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도입 변형에 대한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임금제도 다음으로 중요한 성과 참가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앞에서 우리가 그 노동자 경영 참가에 대한 이야기를 수업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노사 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결국 기업 전체의 어떤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제도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성과 참여 제도는 이익 배분과 성과 배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익 배분은 그냥 노사가
공동의 어떤 목표를 추구해서 그걸 달성하게 되면 그 달성분에 대한 것들을 노사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과 배분은 그러한 부분들을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에 의사결정제도 참가하는, 그러니까 경영참가제도와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둘 간의 어떤 차이를 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익 배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 두 가지에다가 이제 혼합형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 그때그때 이제 분기별이나 아니면 연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윤이 달성됐을 때 현금으로 바로 배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연 배분 제도는 예치해서 이런 것들을 계좌로 이체하는 그래서 공제기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아무튼 이건 미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런 방식이 별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 배분제도의 효과는 뭐 긍정적인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사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고용관계가 개선되겠죠.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통해서 능률이 증진되고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런 효과들이 잘 작동하게 되면 장기 건속 효과, 뭐 회사에 대한 몰입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겠죠.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배당액 변동이나 아니 생기거나 아니면 결산이 되고 나면 동기부여 효과가 반감한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계 상의 어떤 이익에 결정된다는 부분도 좀 부정적인 측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그 두 번째가 이제 성과형, 아까 뭐 이익 배분 제도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참가형 성과 배분 제도입니다. 흔히 말하는 보너스 제도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건데요. 미국에서 많이 발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경영 참가를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방식의 하나 형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켈론 플랜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커스텀 플랜 이런 쪽에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미국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델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본 참가 제도입니다. 이 자본 참가 제도가 이제 지난번 우리 노동자 경영 참가 이야기할 때 세 번째 유형이죠. 뭐 성과 참가, 자본 참가, 의사 결정 참가인데 이 자본 참가가 이때에 해당되는 어떤 경영 참가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자본 피고용자 노동자들이 주식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자본의 출자자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거기에 대한 이익 배분에도 당연히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게 되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우리 사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내용. 그래서 이솝이라고 이야기되죠. 자본 참가의 대표적 유형이고 고용관계 대책으로서 혹은 또 뭐 안정적인 주주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사주를 경영마침으로 피고용자 자사 주식을 보유하도록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촉진시키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죠. 뭐 자금을 보조라든지 자금을 보조해 준다든지 아니면 매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부해 준다든지 그리고 장기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효과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재산 형성의 도구가 되는 동시에 회사 주가를 안정화시키는 또 도구도 동시에 수단으로도 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우리 사주들의 중요성은 아까 효과 비슷하죠. 노동자도 주주의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경영과 분배의 일정 지분에 따라서 참여하게 되고요. 결국 노사 협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즉 회사의 성과가 경영이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게 만들면서 뭐 근로의욕이나 생산성 향상에 더 몰입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재산 형성의 기회가 부여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노동력의 몰입도는 높아지는 이런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관리적 중요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성의 도모, 자본 조달의 수단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스톡 옵션은 이제 아무래도 전문 경영자들에게 부여되는 주로 방식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많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식인데요.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 수량 매수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죠. 주식 매입 선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입 취지 뭐 다 아시다시피 주로 벤처기업에서 많이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아마 수강생 여러분들 중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뭐 현황과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뭐 인정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예, 키워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케이스가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뭐 고용노동부장의 청년 유니온하고 만났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유한 키플리 임금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청년 유니온 이런 부분은 수강생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를 것 같아서요. 유한 킴벌리 임금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 지금 세 가지 질문 있지 않습니까? 뭐 국내 다른 기업과 어떤 차이가 있냐, 뭐 유한 킴벌리의 임금 체계 장단점을 섭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는 지금 유한 킴벌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임금 제도가 제가 알고 있는 직능급이거든요. 직능 자격제를 도입해서 직능을 평가해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그 수당이나 아니면 그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참여 임금 체계나 임금 구조를 설계할 때 근로자들의 참여를 제도를 도입해서 같이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한 킴벌리 임금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직능급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가 또 딴 회사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내외 기업이 아니고 국내 기업 중에서 이런 직능급 유한기관리의 임금제도와 비슷한 직능급을 도입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어떤 임금제도를 좀 한 페이지 정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이러한 임금제도 직능급 임금제도가 현행 한국의 어떤 연금급 임금 체계하고 가진 어떤 차별성 그런 어떤 시사점 어떤 임금 체계의 어떤 전환 개편 개혁의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뭐 나머지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작성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일은 어차피 지금 또 화요일이니까 그 다음 주이 화요일이 5월 5일 어린이날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날 그냥 수업이 없으니까 5월 4일 정도까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5월 5일 날은 수업이 없습니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그 공지사항에 다시 올리긴 하겠지만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독일의 일자리 혁명이라는 제가 작년에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사회평론 아카데미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게 한 챕터가 10개가 있는데 그 챕터 중에 하나를 골라서 중간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한 20페이지 분량인데요. 한 챕터당 읽어보시면 독일에 대한 다양한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포함해서 좀 요약 정리가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챕터 중에 다 읽을 수는 없고 한 챕터씩을 정해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주제를 정하시면 되겠죠. 한 챕터를 정해서 그걸 읽고 그 챕터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리뷰하시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가 쓴 내용이 있는데 그걸 좀 비판적으로 봐도 좋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더 추가적인 내용을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독일의 일자리 혁명의 그 챕터의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읽으시고 느낀 점을 쓰시면서 한국에 대한 시사점들을 한 두 페이지 정도 작성해 주시면 이게 중간 과제 형식으로 해서 이후에 기말 과제 때 너무 비중을 많이 하게 되면 또 수강생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반반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총 그 과제 점수에 그 기말 시험이 30% 되어 있었는데요. 중간 15, 기말 15로 나눠서 할 테니까 거기 맞춰서 좀 미리 준비해 주시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계약할 때 맞춰서 페이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 4페이지 정도
한 3매에서 4매 A4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